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진짜 폭풍우가 창문 밖이 아니라 우리 집 식탁 위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때 부모님의 침묵이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 한 아이가 그 균열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울에는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한지우는 낡은 옥탑방에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안에서는 그의 마른 기침 소리가 공간을 채웠죠. 아버지의 이중생활은 벌써 1년째였습니다. 낮에는 실패한 웹툰 작가로, 밤에는 음식 배달원으로, 이 모든 건 실패한 웹툰 플랫폼 사업으로 생긴 빚 때문이었습니다. 혼잣말. 깊은 한숨 마감은 다가오는데 머릿속은 하얗고 빛 독촉 문자는 쌓여만 가고. 아버지의 책상 한쪽에는 어머니 최수아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죠. 화가인 아버지와 갤러리 큐레이터인 어머니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저는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스케치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의 행복했던 과거가 담겨있는 유일한 증거였죠. 바로 그때 스마트폰이 절박하게 울렸습니다.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최고급 샴페인과 치즈 플래터, 그리고 평소의 몇 배에 달하는 배달 팁. 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조적인 웃음 이 밤에 이 빗속을 뚫고 강남까지라. 그래, 가야지. 돈이 뭔지. 아버지는 그것이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그가 수락 버튼을 누른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곳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샴페인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세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빗속에서 빛과 씨름하고 있을 무렵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사동의 고즈넉한 어머니의 갤러리. 그곳은 고요하고 우아했습니다. 제 어머니 최수아 큐레이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혼잣말. 나지막이 이 캔버스처럼만 완벽할 수 있다면 내 삶도. 어머니는 인정받고 싶었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갤러리의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역시 최 큐레이터는 작품과 대화할 때 가장 빛나는군요. 강민혁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세련되었으며 갤러리의 가장 큰 후원자였죠. 그의 등장은 언제나 권력의 향기와 달콤한 찬사를 동반했습니다. 살짝 놀라며 이내 전문적인 미소로 강 대표님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차라도 준비해 놓았을 텐데요. 예고 없는 방문이야말로 진정한 감상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최 큐레이터의 안목을 믿고 온 거죠. 이 신진 작가, 최 큐레이터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원석이군요. 작품을 보는 안목뿐 아니라 작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의 칭찬은 생활고에 지친 아버지가 더 이상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자존심과 갈망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미술계의 전설이라는 자신의 개인 컬렉션을 넌지시 언급했습니다. 그 은밀한 초대는 어머니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업무상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 그 다음은 비밀스러운 점심, 그리고 주말의 갤러리 출근은 한적한 교회, 미술관에서의 데이트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옷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하는 날들. 저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옷장에서 낡은 손수건을 찾다가 제 손에 낡은 오르골 상자가 잡혔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상자 안,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닌 옥으로 만든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빛을 내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끼니조차 걱정하는 아버지가 이런 걸 살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첫 번째 비밀은 이제 제 마음속 첫 번째 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죄를 감추듯 서둘러 상자를 닫고 원래 자리에 밀어넣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이게 얼마만이지? 그날 밤 어머니는 또 늦었습니다. 전화 너머 피곤하고 무심한 목소리. 수아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애써 밝게. 지훈씨.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갤러리에서 갑자기 전체 회식이 잡혔어. 중요한 후원자분도 오신다고 해서 빠지기가 좀 그래. 후원자? 누구? 순간 당황하며 그냥 이사회분들이랑 강 대표님도 오시고 아무튼 중요한 자리야. 걱정 말고 먼저 저녁 챙겨 먹고 있어. 저는 방구석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은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순진하고 지친 아버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이 갤러리의 소문 속 그 남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옥비녀가 분명 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 거짓말은 아버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하늘은 분노한 듯 검은 비를 토해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젠장. 오늘따라 왜 이래? 아버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안심이라도 하려고 배달 앱을 켜서 아버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온 후안팁의 배달콜이었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서 아버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 한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쓴웃음 이 날씨에 강남까지. 하긴 돈이 뭔지. 이 돈이면 수아한테 변변한 선물이라도 하나. 한편 폭풍우와는 완벽히 단절된 따뜻한 펜트하우스 안.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채워주며 자, 최 큐레이터의 성공적인 전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수줍게 잔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 옥비녀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최 큐레이터에게 분명 잘 어울릴 텐데. 그는 비녀에 얽힌 기생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용기로, 불륜을 진정한 사랑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마법 같은 논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시각 아버지는 다리 위에서 강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 강남의 호화로운 건물 앞에 멈추는 것을 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도착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강민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 너머로 제가 그곳에 없었어도 상상할 수 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든 어머니의 모습.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쨍그랑 대리석 바닥에 샴페인 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 그곳에서 한참 동안 폭풍보다 더 무서운 침묵 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움직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라 빗물보다 더 차가운 고통에 흠뻑 젖어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끔찍한 침묵이 집 전체를 삼켰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옥탑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흐느끼며 지훈씨,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건 정말 낮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 뭘 설명할 건데? 그 남자의 펜트하우스? 아니면 네가 숨겨둔 옥비녀? 저는 닫힌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의 모든 변명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응? 고개를 저으며 늦었어. 수아야, 네가 그 남자와 함께 웃고 있던 그 순간 내 세상은 이미 무너졌어. 네 눈물은 이제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 며칠 뒤 수집가라는 제목의 짧은 웹툰이 한 미술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아름답지만 차가운 그림체. 재능 있는 큐레이터가 부유한 수집가의 유혹에 넘어가 파멸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값비싼 스카프, 클래식 공연 티켓, 그리고 슬픈 사연을 가진 옥비녀가 부정할 수 없는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건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와 강민혁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아기의 참말들, 비난들, 어머니가 해고당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민영 역시 몰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그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고 공개적인 복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고통에 대한 통쾌함을 느낌과 동시에 제 어머니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온 세상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에 대한 끔찍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 이혼 서류를 놓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네가 원했던 거야? 이게 너의 복수야? 창밖을 보며 무심하게 복수? 아니, 이건 정리야. 내 그림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됐으니 내 그림으로 끝내는 것뿐이야. 몇 달 뒤 웹툰 수집가는 정식 연재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아버지는 빚을 청산하고 자신만의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되찾았지만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에서는 예전의 따스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새하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얼굴이 아닌 창밖의 서울 도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수가 아버지에게 해방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더러워진 캔버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부서진 조각들 사이에 서 있던 아이였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 하나만을 압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끝이 가장 자유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옥비녀가 남긴 상처는 아마 우리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간은 가장 정직한 심판관이라고 했던가. 그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비극 뒤에 숨어 떨던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그리는 24세 신진 작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열리는 첫 개인전의 개막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 한지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웹툰 작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낡은 옥탑방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바뀌었고 비톡촉 문자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로 바뀌었다. 성공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앗아가기도 했다. 아버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따스함 대신 날카로운 성공과 차가운 고독이 함께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내 전시회의 가장 큰 후원자였지만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작품에 대한 비평과 분석으로 끝이 났다. 마치 아버지에게 나는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재능 있는 신진 작가일 뿐인 것처럼. 이번 전시회 주제는 좋아. 파편화된 기억, 흩어진 관계,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서사야. 하지만 이 작품의 채도가 너무 높아. 슬픔을 표현하고 싶다면 명도를 더 낮춰야지. 감정을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내 그림 속 슬픔을 읽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상품성을 분석할 뿐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마치 잘 그려졌지만 액자 속에 갇혀버린 그림 같았다. 가까이 있지만 결코 만질 수는 없는. 전시회 개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그 이름. 엄마였다. 문자 메시지. 내 전시회 소식 들었어. 축하한다. 혹시 아주 잠시라도 괜찮다면 내 그림들을 조용히 보고만 가도 될까? 방해하지 않을게. 답장은 안 해도 괜찮아. 손이 떨렸다. 10년. 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 미술계를 떠나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었다. 이따금 외할머니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용서? 미움? 10년이 지난 지금 내 마음속에 남은 감정이 무엇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깊고 컴컴한 동굴 같은 텅 빈 무언가였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아버지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것은 온전히 나와 어머니 두 사람만의 부서진 조각이었다. 결국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후 3시 갤러리 근처 카페에서 봬요.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화려한 큐레이터 최수아가 아니었다. 값비싼 옷과 당당한 미소 대신 수수하고 낡은 옷차림에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얼굴이 있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만 내려다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니였다. 많이 컸구나. 멋진 어른이 됐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내 잘못은 사과로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너에게 남겼을 상처에 대해서는 평생을 참여하며 살고 있어.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을 거야.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머니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작은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며 그림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고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지만 나는 그 평온함 속에 얼마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내 그림이 보고 싶었어. 네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그려냈는지. 그냥 엄마로서가 아니라 멀리서 널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 보고 싶었을 뿐이야. 부담 갖지 마. 그 순간 10년간 나를 짓누르던 미움의 얼음덩어리 한 조각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앞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을 망가뜨린 배신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외롭게 늙어가는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전시회 개막일, 갤러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내 그림들은 갤러리 벽에 걸려 있었다. 산산조각난 유리잔, 낡은 오르골 상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옥비녀, 텅 빈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남녀의 초상화, 내 유년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이었다. 아버지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내 작품에 대해 전문가처럼 유창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갤러리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약속대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조용히 내 그림을 보고 있는 어머니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아주 짧게 부딪혔다. 증오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텅 빈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내 그림 앞으로 다가왔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비평가가 아닌 아버지의 눈으로 내 그림을 보고 있었다. 깨진 유리잔의 파편들 속에 비친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얼굴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의 성공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전시회가 끝나고 텅 빈 갤러리에 아버지와 나 단둘이 남았다. 아버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나는 내 고통에만 눈이 멀어서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보지 못했어. 이 그림들이 나에 대한 너의 복수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정리예요. 제 그림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제 그림으로 끝내는 것뿐이에요. 10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가끔 서툰 방식으로나마 안부를 물어왔다. 어머니는 다시 자신의 도시로 돌아갔다.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내 작업실의 새하얀 캔버스 앞에 섰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그리지 않았다. 나는 창밖의 눈부신 햇살을,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그리고 평온을 되찾은 내 자신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비극은 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났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만의 색으로 채워나갈 나의 시간이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가장 날카로운 바위도 결국 둥글게 마모시킨다. 나의 첫 개인전이 열렸던 그날로부터 또다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이제 내 이름 앞에 중견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나이가 되었다. 내 작업실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담은 어두운 그림 대신 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스한 햇살을 담은 캔버스들이 채워져 있었다. 나는 나만의 가정을 꾸렸고 그 안에서 비로소 가족이라는 단어의 평범하고도 소중한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칠순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다. 평생을 달려온 대가의 손은 더 이상 날카로운 펜을 쥐지 못하고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치 평생 그려온 웹툰의 컷들이 흩어지듯 아버지의 기억은 조각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성공한 작가로서의 자신을 잊고 빛에 쪼들리던 옥탑방에 가난한 화가로 돌아가 텅 빈 벽을 향해 마감을 독촉하는 편집장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혹은 가장 행복했던 아주 오래된 시간들이었다. 나는 주말마다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성공한 작가 한지훈의 것이 아닌 내가 아주 어릴 적 보았던 다정한 내 아버지의 웃음이었다. 수아, 는 잘 있니? 오늘따라 대학교 축제 때 먹었던 솜사탕이 생각나네.
내 엄마가 그걸 들고 웃는데 꼭 세상 전체가 환해지는 것 같았지. 내가 그걸 그려줬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어머니로 착각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배신자가 아니라 여전히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웃던 20살의 아내였다. 증오와 복수로 얼룩진 수십 년의 세월은 아버지의 흩어지는 기억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들였다. 며칠 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상태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전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봐야겠구나.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할 책임이 나에게도 있으니 너를 위해서라도. 며칠 뒤 병실 복도에서 나와 어머니는 재회했다. 어머니 역시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수십 년의 세월과 애증이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응축되어 있었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욕망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긴 여행을 마치고 지쳐 잠든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결국 우리 모두 시간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그토록 서로를 핥히고 상처냈던 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아버지가 희미하게 손을 움직였다. 아버지는 침대 및 서랍을 가리켰다. 내가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스케치북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옥탑방 시절 간직했던 바로 그 스케치북이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스케치북을 넘겼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앳되고 행복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그려져 있었다.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던 그 초상화. 하지만 이제 그 그림 속에는 아버지가 마지막 기억의 조각들을 끌어모아 그려넣은 듯한 따뜻하고 다정한 두 눈이 완성되어 있었다. 이거 전해줘. 아버지는 스케치북을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젊은 시절 자신의 행복한 얼굴을, 이제는 늙고 병든 남편의 손으로 완성된 그 그림을 말없이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깊고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한평생을 가로지른 사랑과 증오,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마지막 대답과도 같았다. 며칠 뒤 아버지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내 작업실로 돌아왔다. 작업실 한가운데에는 내가 그리고 있던 새로운 작품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초상화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완벽하게 아름답지는 않았다. 그림 곳곳에는 거친 붓 자국과 수정된 흔적, 덧칠된 물감 자국이 남아있었다. 마치 상처가 아물고 난 뒤의 흉터처럼. 나는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가족이란 어쩌면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순간들과 끔찍한 상처들, 그리고 어설픈 봉합의 흔적들이 뒤섞인 하나의 콜라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시간과 기억이라는 끈질긴 접착제일 것이다. 나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그림의 마지막 한 조각, 할아버지의 희미한 미소 옆에, 할머니의 깊은 주름살 옆에 따스한 햇살 한 줌을 그려 넣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